일단 이제 자기네 나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그렇죠. 속성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2009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의 국뽕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좋은 나라다, 잘났다, 막 굉장히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이고 싶다, 좋은 나라여야 한다, 이걸 지키는 쪽으로 굉장히 좀 갔어요. 여러 그 선진국에 살아본 사람들도 일본은 너무 좋다고 그런다, 이런 게 책도 나오고, 뭐 일본에 뭐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이 나오고 택시가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것까지 다 자랑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과 한국인과 일본의 차이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이런 책도 내셔서 일단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이제 특히 일본인과 비교해서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기 평가가 높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네. 주체성 자기는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주체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의미고, 대상성 자기는 이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서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주체성 자기가 좀 발달이 돼 있고, 일본인들이 대상성 자기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의 자기 가치감이나 이런 자기 평가가 높은 이유는 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좀 연구 중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도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이 한 두어 살, 서너 살 이렇게 클 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일본 부모님들은 칭찬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메이와쿠 문화라고,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어떤 뭐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교육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좋습니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되고 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부모님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다 이제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로 그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뭐 질서라든지 거리는 깨끗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해주시면은 조부모님이 오냐오냐 이런 이제 교육이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자기인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이제 허접했지만 그래도 뭔가 난 주인공이니까 달라지지 않을까. 거의 청소년기 사고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로 표준의 문화 이런 것도 언급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그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서, 전 근대 시대에서 현대 산업 사회, 초고도 산업 사회까지 별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이 표준을 만들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4인 가족이라든지, 뭐 아파트는 34평, 차는 뭐 2000cc급이라든지, 뭐 연봉은 뭐 몇천, 월급은 얼마, 뭐 이런 수준의 표준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준에 이제 내가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한국인의 마음의 습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이 유독 해외 평가에 민감하다고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해외 반응, 이제 뭐 국뽕 영상 아니더라도 뭐 오징어 게임 보고 뭐 이제 해외 반응이라든지,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의 뭐 해외 반응 영상.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남 부끄럽지 않다, 뭐 남 부럽다, 이제 이런 표현에도 있고,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한국의 어떤 현대사가 굉장히 빈곤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5, 60년대,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남 부끄러운 거죠. 저런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저런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열등감 같은 거를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을 주기로 바뀌면서 해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새롭게 봐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옛날에 그랬던 어떤 한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럼 한국의 국수지는 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국뽕에서 나타나는 우리 것이 최고고 뭐 우리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인식은 사실 뭐 문화 보편적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경향성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그 국수주의, 문화적 그 국뽕은 약간 방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 걸 하면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일단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이제 높은 평가를 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같이 그런 국뽕 영상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라는 또 답글도 다시고 비판적으로 이런 그 국수주의를 보는 측면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제 하자는 대로 좀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참견, 오지랖.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말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그 남한테 대한 조언이라든가 참견 이런 걸 잘 안 하죠. 그래서 책 제목이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군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의 국뽕과 일본 국뽕의 특징이나 혹시 차이점도 뭐 이것도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자기네 나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속성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2010년, 2009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의 국뽕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좋은 나라다, 잘났다, 막 굉장히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이고 싶다, 좋은 나라여야 한다, 이걸 지키는 쪽으로 굉장히 좀 갔어요. 여러 그 선진국에 살아본 사람들도 일본은 너무 좋다고 그런다, 이런 게 책도 나오고, 뭐 일본에 뭐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이 나오고 택시가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것까지 다 자랑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그러면 국뽕에 취하고 좀 혐한에 빠진다고요? 네. 일본이 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 정치가들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한국을 자기들 밑으로 봤었습니다. 예, 사실 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좀 그랬죠. 한 2010년, 15년 사이에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들도 굉장히 한류라는 현상으로 두드러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실질 구매력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좀 낮출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차원에서 혐한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 콘텐츠나 문화적 감정이나 정치 참여는 좀 어떻게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른데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뭐 작가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많이 보죠. 게임 많이 하고 이제 잘 아셨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이랄지 게임 같은 이제 2D, 어떻게 보면 현실이 아닌 거를 이제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이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는 이제 뭐 K-팝이라든가 K-드라마, 영화 이런 거죠. 이제 3D,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로 그 일본 사람들은 어떤 환상적인 세계를 추구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내가 뭐 재벌이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이런 걸 추구를 하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정치 참여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한국 길거리가 상당히 이제 여러 집회를 하는 분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집회를 한다든가 뭔가 시민의 목소리를 낼 때 차도를 쓰는 거를 별로 꺼리껴 하지 않으시죠. 툭하면 뭐 광화문 뭐 시청 앞 어디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 뭐 1960년대 뭐 한두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런 막 시민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식의 일들은 거의 없었죠. 일단 일본 사람들은 이제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길을 막아놓고 시위를 한다든지 차도를 막아놓고 이렇게 뭐 시위를 할 때 뭐 물류라든지 교통에 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억제기가 항상 걸리는 거죠. 어떤 정치 참여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거리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화인데요.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특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중일 세 나라가 가깝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섬이고 또 이제 화산지대고 지진이 많고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적응하고 살아와야만 했었던 것이고, 중국은 뭐 지진이나 뭐 화산 있는 활동은 적지만
굉장히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 집권이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그게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제 관시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때는 이제 관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이고요. 한국은 이제 중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른 또 그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많이 여쭤봤는데 한국과 중국은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생각?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은 예전부터 그 통일신라 때부터 명목상으로나마 지방관이 파견이 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나라에다가 맡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 요새도 이게 제일 두드러지는 게 이제 민원입니다. 우리가 또 민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민원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게 뭔가 나라에다 얘기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나라에다가 뭔가를 맡겨서 해결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걸 해주지도 않았고 옛날부터. 그래서 관시. 그렇죠. 관시라든가 이런 이제 아름아름으로 하는 이제 중국식 개인주의, 중국식 집단주의가 있는 거죠. 자, 사는 게 힘들면 한국의 분들은 이민을 가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이민을 안 간다고요? 자기가 산 땅을 떠난다는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여권 바뀌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고요. 그 문화에서 오는 기본적인 뭐 마인드 세팅이랄까? 기본적인 자기의 태도일 텐데, 한국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그 자기가 못 살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어릴 때부터 가출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가출을 하고, 뭐, 회사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하고, 여기 동네 가면 안 들면 이사를 가고, 나라 가면 안 들면 이민을 가는데, 일본은 그 지역사회가 굉장히 강했던 문화예요. 그래서 뭐, 다이묘 밑에서 내가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고,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고, 또 떠나면 또 내가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쉽게 떠난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가업도 물려받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일본에 혹시 그러면 좌절한 청년들과 한국 MZ세대의 특징이나 차이 같은 거 있나요? 현대 사회에 그 청년 세대들이 좌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예, 뭐 한중일, 뭐 유럽 가릴 거 없이 뭐 아무래도 경제 자체가 과거처럼 발전하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이 과거의 젊은 세대처럼 기회를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들의 좌절은 있기 마련인데 이제 다른 부분이 일본의 청년들은 이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사토리. 네네.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요 시대의 청년들은 뭔가 달관한 것 같다. 예, 사토리가 이제 달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공이라든가 뭐 열심히 살 생각이 없고 난 이 정도 살면 됐어요. 이렇게 뭐 달관한 듯한. 좋은 의미의 달관인가요? 아니면 나쁜 의미의 달관인가요? 그 두 의미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얘네들이 달관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사토리 세대인데 한국의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죠. 달관하지 않고 이제 이 분노를 여기저기에 이제 부당하다. 예. 잘못됐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다가 그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계층이라든가 어떤 성별 갈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두드러지고 있죠. 그럼 말씀하신 것이 좀 이어져서 한국에는 또 삼포 세대가 있는데 이게 결혼과 취업과 연애였나요? 네네네. 그거랑 어쨌든 일본의 사토리 세대 비슷한 건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이런 세대들이 생성되는 그 조건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좌절일 텐데요. 일본의 그 사토리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밖에 나간다든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를 개선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고 다른 그런 영향력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사토리라는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좌절의 의미로 이 포기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3포, 5포, 9포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경부터 이제 개저씨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이제 중년 남성들에 대한 이제 분노였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갖지 못한 이제 기득권에 대한 분노로 1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경부터 이제 성별 갈등이 이제 격심화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상대성을 남성은 여성은 이제 남성 집단이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쟤네들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귀인이 되고 서로를 이제 타겟팅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혹시 사토리 세대랑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랑 요건 다른 건가요? 이제 사토리 세대는 이제 사회 분위기에 가까울 것 같고요. 네, 요 청년들은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 히키코모리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키코모리는 그럼 요즘에는 일본에 더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좀 주로 이게 은둔형 외톨이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점차 생기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은 조금 일본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좀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사회에서 잘 살 수 없고 사회가 나를 뭐 잘 못 돌봐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민폐스럽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정말 밖에서 다른 사람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가 한 일본의 90년대경에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세대에서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분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거의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경제적 활동을 안 하면서 그렇게 이제 늙어가는 게 일본 사회의 문제죠.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저출산이 문제인데 저출산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 요즘에 결혼도 안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일본은 결혼을 잘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일본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일본은 그래도 이제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인식도 있고 또 이제 지방이 한국보다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가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출산 이런 게 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의 뭐 결혼 출산율도 굉장히 어느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게. 그럼 취업 측면에서 일본의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심한 거죠? 과거에는 이제 많이 없다가 비정규직이 늘고 있어서 좀 충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비정규직 비율 자체는 한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정규직의 양태가 있는데 뭐 합쳐서 통계를 내면은 두 나라 다 한 40% 가까운 비율로 비정규직이 지금 이제 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은 다시 내가 이쪽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 쪽으로 옮겨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일본에는 월급이 몇 년인가 몇십 년 동안 거의 안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인가요? 네네. 한 30년 정도 유의미하게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이제 제일 요새 큰 문제죠. 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 물가가 계속 오르지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도 내 연봉이라도 계속 어느 정도 오르니까. 예, 최저시급이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최근에는 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좀 인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워낙 오랫동안 이게 이제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뭐 삶의 형태, 삶의 방식 또 삶의 목표 자체가 거기 맞춰진 게 있죠. 그럼 일본도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편인가요? 예,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산가 계층에서 그 상승하는 양극화되는 것을 전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리고 또 일본이 지금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일본에 예전에 원자폭탄도 쐈었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침공했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뭐 핵을 썼다라는 거는 엄청난 건데 어떻게 뭔가 겉으로는 미국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의 뭐 인류학자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던 장면입니다. 사실 뭐 패망 조금 전만 하더라도 1억 총 옥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나라거든요. 뭐 일본 본토에 미군이 침공을 하면은 다 뭐 자살할 각오로 항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항복선언 한 다음에는 굉장히 뭐 거의 이라시아이마세 수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일본 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번 어떤 선을 긋게 되면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되면 그 기준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복 전에는 우리가 미국은 이제 귀축 영미,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었는데 천황의 입으로 항복 발표를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든가 저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일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나 한국 제품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참 그 상전벽해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패션이라든가 뭐 팬시 아이템 이런 거 다 일본에서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본의 청소년들, 10대, 20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한국 그 스타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하기도 하고, 한국 뭐 음식 투어도 다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음식이랄지 패션 아이템, 뭐 뷰티, 이런 쪽이 인기가 있습니다. 맞아. 저도 예전에 대학교 26살 때 첫 해외여행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가 26살이면 벌써, 와, 17, 18년 전인데,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와, 정말 선진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일본에 가끔 가면, 백화점 같은 데 일본에 가보고 한국에도 백화점 가잖아요. 뭐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뭔가 물건도 좋고, 훨씬 뭔가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느낌? 많이 바뀌었죠, 뭔가가. 자,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 경제, 한국인은 어떻게 바라보나요? 요게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20, 30대, 이 정도 되는 세대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어요. 반감이라든지 뭐 혐한 감정도 많이 없고, 뭐 일부 이제 내두익을 제외하고는 이제 친근하게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한 5, 60대 이상, 이제 특히 그 식민지 역사를 알고 한국이 일본보다 굉장히 좀 못 살았던 시기를 아는 분들은 그래도 쟤들이 우리 밑에였는데 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안 좋은 뉴스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요. 최근에도 뭐 되게 언론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망하려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뭐 이제 일본을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많으니까 일본 경제 끝났다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나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20년, 30년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일본 경제가 나아진다는 신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잃어버린 몇십 년이 너무 길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임금 정체의 기간 때문에 이제 이 지금 뭐 활성화된 일본 경제가 실질적인 일본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일본을 좀 알아야 될까요? 두 나라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잘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교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일본인들만한 어떤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또 현대사의 어떤 그런 질곡도 있고, 우리가 일본식 경제 모델을 따라가면서 또 일본의 사회 문제를 우리가 또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이 부끄럽고 별 볼 일 없을 때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외교 관계에서도 저 나라가 센 나라니까 저 나라를 따라야 돼 이런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동등하게 이제 저 문화와 우리 문화를 동등하게 보고 저 나라하고 어떤 외교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교수님과 처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부의 유전자에 대한 책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에는 선을 넘는 한국인과 선을 긋는 일본인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작가TV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영상을 김작가TV에서 참고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실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적을 설정을 하시고 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과 일본의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한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